여의도의 워렌증권학원 원장 김영우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오늘도 다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엔비디아 예측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사도 고점 아니고 한 800불, 900불까지 볼 수 있다. 예, 예. 와, 근데 그 진짜 어떻게 그렇게 딱 지금까지 이렇게 딱 올랐어요. 네. 그만한 근거가 저거였잖아요. 네. AI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 1900년 초반에 네. 철강, 정유, 자동차 산업과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 어느 정도 이제 맞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 네. 또 이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이것도 원장님께서 작년에 이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이게 이런 거 미국 증시의 그를 예측하려면 사실 그 달러 패권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달러 패권을 이해하려면 이제 뭐 그 페트로 달러까지 국제 유가는 달러로만 거래되는 페트로 달러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고 이제 그 유대인의 자금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고 뭐 로스차일드까지 막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다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사실은. 네. 예, 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 상황도 맞물려서 저는 앞으로 한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증시는 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거품 논란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빅테크가 다 끌고 가는 거지 네. 영무 양극화돼 있고요. 그래서 닷컴 버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뭐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하고 네. 그다음에 뒤로 가서 이제 거품 논란까지 같이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조금 늦었어요. 가장 먼저 이제 다우 지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었고 두 번째 이제 S&P 500이 사상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나스닥은 왜 늦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 100은 일찌감치 작년 12월 19일 날 직전 고점을 넘었어요. 네. 나스닥 100은. 근데 보통 S&P 500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을 주요 업종 대표 종목 30개 종목이지만 나스닥은 나스닥 100을 얘기 안 하고 나스닥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나스닥 안에는 막 부실 기업도 무진장 많은 거지 얘가. 네. S&P 500만 해도 미국에 상장된 500개 종목을 추린 거잖아요. 네. 나스닥은 아주 부실한 기업들까지 다 포함한 지수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그거랑 비교하려면 나스닥 100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스닥 100은 12월 19일 직전 고점을 넘었어요, 이미요. 그래요? 예, 넘었고. 그렇구나. 뭐 그래서 나스닥이 늦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나스닥마저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수를 끌고 갈 때는 아까 매그니페센트 주요 7개 종목이 증시를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대형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얘들이 어느 정도 자리에 가면 그다음에 이제 후발 종목들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는 러셀 2000, 중소형주 2000 그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거죠. 전체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3월 달을 저점으로 S&P 500이 6.6배 올랐고요. 최고점까지. 직전 고점까지. 그 나스닥이 9배 올랐어요. 9배. 지수가 S&P 500이 6배, 나스닥이 9배 오른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게요.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로 생각하면 미국 증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그 대규모 유동성이 있지만 그 뒤에 배경은 달러 패권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달러 패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달러는 미국의 화폐가 아니고 전 세계 화폐인 거죠. 어차피 달러 국가 간 기축통화 결제에서 60% 이상이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세계 금융위기 때도 왕창 뿌렸지만 뭐 버냉키 헬리콥터 머니 경기 침체를 오지 않게 하려고 막 엄청나게 돈을 뿌렸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 그 당시보다 한 10배 가까이 뿌렸다 하거든요. 그 얘가
증시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야, 소화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 이미 직전 고점을 넘었으니까 어나더 레벨로 올라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죠. 아무도 뭐 얼만큼 더 갈 거라고 예상한다는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 금융위기 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상승할 확률도 매우 높다. 와.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금리가 계속 상승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첫 번째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급등해서 2022년 7월 달에 그 물가 상승률이 9% 오르고 막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단숨에 5.25에서 5.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올 게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왔어야 돼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그 애플도 테슬라도 메타도 아마존도 대규모 해고를 했어요. 네. 대량 해고를 했는데 대량 해고를 하고 나면 실업자가 늘어나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 거예요. 이게. 지금도 완전 고용 상태야. 3점 몇 %예요. 그 실업률이. 이거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되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착륙이다. 그대로 가자.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상과 달리 대규모 대량 실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은 그 배경에는 이제 트럼프 때부터 되돌아가요. 트럼프가 이제 불법 이민자들 막 추방하고 멕시코와 경계 큰 철로 벽을 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 기조를 바이든 정부도 계속 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계속 채용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거야. 부족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대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근접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대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돈을 시중에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연준에서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피벗은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90%다가 5월, 6월 뭐 이렇게 하다 지금 6월 기준금리 인하 첫 번째 인하 기대감이 70% 정도라고 하는데 연준에서는 이제 뭐 3분기 돼야지 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죠. 네.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그 기대감만 갖고도 정치는 하락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때 엄청나게 돈을 뿌렸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막 뿌렸다고요. 가구당 500만 원씩 막 5,000달러씩 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유동성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양적 완화 정책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예. 그렇군요. 지금 시장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하기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한 게 네. 여기서 그 대표님께서는 진짜 작년 말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작년에는 진짜 하드랜딩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비슷한 데이터를 서로 볼 텐데 어떻게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배경은 달러 패권을 이해를 해야 돼. 유대인 자금을 이해해야 되고 로스차일드가의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훨씬 좀 쉽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지금 현상만 갖고 예측하면 하락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잖아요. 아니 대규모 대량 해고였으니까 실업률 늘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근데 달러 패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다우 지수가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한번 중간에 조정을 있을지언정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유로 설명할 거는 달러 패권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다 쓰니 미국 증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달러 패권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수업 시간에 이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달러 패권이에요. 네. 예를 들면 국제 유가를 통한 달러 패권, 그다음에 유대인의 달러 패권 뭐 이런 과목이 있어요. 저희 커리큘럼에.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거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내가 가진 투자금의 50% 절반 이상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제가 여기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장투. 항상 미국 주식을 우리가 예를 들면 1억 원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까요? 그럼 미국 주식 50% 또는 60%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배경이 그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또 말씀 좀 드렸었는데 닷컴 버블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버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계속 버블 아니냐 얘기했을 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PER이 90, 100이지만 이 PER 90, 100은 그 주당 순이익이 2022년 12월 기준으로 나눈 값이다. 근데 매출이 올라간 주당 순이익이 2024년에 올라갈 걸 대비해서 그걸 가지고 나누면 PER이 40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막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시중에 얼마 전에 그 CNBC에서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거기에 이제 좀 특별한 분인데 이제 무역기구인 국제자본시장협회 수석 고문인 밥 파커라는 사람이 이제 거품 논란인데 거품인데 터지지 않는 거품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거품은 거품인데 아직 터질 때는 멀었다는 거지. 멀었다. 그런 표현을 쓴 건데 파커는 이제 파커라는 사람은 세 가지 주요 특징 중에 두 가지 기반으로 거품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분명히 투자 가치를 살펴보는 건데 엔비디아의 가치 평가를 살펴보면 당연히 실제로 매우 높고 두 번째 징후는 이제 투자자 포지셔닝인데 시장 거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한 시장, 한 업종,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건데 지금 AI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닷컴 버블처럼 그 당시에 테크 기업에 막 집중했듯이 이게 이제 거품 징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AI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거품 징후인데 하지만 아직은 터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거품 징후는 투자자 레버리지를 좀 많이 사용할 때 자금 조달할 때 부채를 많이 쓰거나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또 거품 징후인데 닷컴 버블 때하고 세계 금융위기 때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투자자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 현금 포지셔닝, 머니 마켓 펀드, 포지션 기업 및 투자자 유동성 포지션을 살펴보면 현금 포지션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염려할 거품은 아니라는 거지. 두 가지 정도 징후로는 거품인데 그 레버리지가 크지 않고 현금 비중이 크니까 위험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좀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AI를 거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제 말하는데 그 근거를 얘기한 거는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이제 가대 광고였다는 거죠. 근데 이 AI는 가대 광고가 아니고 실체가 있는 진짜라는 거죠. 매출도 실제가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도 실제가 있고 실제 이제 자율주행도 거의 이제 4단계까지 임박해 있고 실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이 아니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 생각은 제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인공지능이 1900년대 초반에 철도 산업, 철강 산업, 정유 산업처럼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없다. 지금 초기 단계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사실은 거의 걸음마 단계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말해주지만 학습 능력은 초기 걸음마 수준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할 그 성장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AMD에 이어서 이제 거기 뭐 인텔, 하이닉스, 반도체, TSMC까지 그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엔비디아가 막 계속 급등했잖아요. 그다음에 AMD가 따라서 막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처럼 그 반도체를 장비를 생산하고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직은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단지 여기서 염려할 거는 엔비디아가 단기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단기 급등하면 사람 생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아직은 더 갈 거라고 해서 쫓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단기 급등을 많이 한 상태야. 지금 1월 달부터 한 70% 급등한 상태니까 지금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추격 매수는 안 되고 포모 내가 사지 않았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조바심 이런 걸 좀 버리고 이럴 때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서운하면 내가 투자할 금액의 한 30% 미만 정도 사서 왜 이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사서 지켜보고 조정이나 눌림 나왔을 때 그때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를 가진 사람은 전부 수익 중이야. 그러면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가격 조정, 주가가 떨어져서 조정을 받든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는 기간 조정이 나오건 시간이 지나면 둘 다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물 압박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그때 그러고 다시 상승할 때 사야 되는 거고 지금 막 전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품이지만 터지지 않는다. 촉이다. 아, 촉이다. 예. 아직 더 간다. 그렇지만 급등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한 번에 다 사면 안 되고 안 한 되고. 30% 미만으로 네. 조금 사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엔비디아도 잘 가고 그 다음에 AMD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엔비디아, AMD 반반 시담이라고 하셨는데 AMD도 많이 AMD도 올랐습니다. 잘 가더라고요. 폭등했습니다. 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반짝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이상 급등을 했어요. 6만 네. 2천, 3천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또 워렌증권 에듀 TV 유튜브 채널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전제는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는 좀 아니고요. 주식 전문가인데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비트코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투자 심리에 관련된 게 적용을 받는 거니까 어찌됐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을 이해를 하려면 반감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반감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2009년부터 10분마다 블록 한 개를 쌓으면 50개의 코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 차례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제 채굴 보상이 6.25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올해 또 한 차례 이제 반감기가 나오면 3.12개로 줄어들 건데 이 반감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2040년이 되면 블록당 보상이 0에 거의 가까워지면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이제 2,100만 개로 제한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인데 일단 반감기는 2009년 블록당 채굴 보상이 50개 코인을 보상을 했고요. 2012년에 이제 블록당 채굴 보상이 25개로 반감을 했고 2016년에 이제 블록당 채굴 보상이 12.5개 보상으로 반감을 했고 2020년 블록당 채굴 보상이 6.25개로 보상으로 반감했고 요번에 이제 3.12개로 반감할 거라는 거죠.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번 반감기 이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데 과거에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그럴 것이란 기대감에 이미 선반영돼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과거 2012년 반감기, 2016년 반감기, 2020년 반감기 이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비트코인 공급량하고 채굴 보상에 관련된 코인 데스크라는 것을 만든 그래프인데 이 반감기가 채굴 보상이 이렇게 줄어들면 50개 여기 50개에서 25개로 줄어들고 25개에서 12.5개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에서 이제 수렴한다. 마지막에는 보상이 점점 더 0에 수렴하는 거니까 이런 관점인데 요걸 좀 자세히 좀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2012년 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7.5달러였어요. 야. 근데 2013년 4월에 265달러까지 되면서 37배 올랐어요. 이 당시에. 그다음에 2016년 6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775달러였는데 이때 반감기였으니까 그 이후로 2017년 12월에 19,800달러까지 오르면서 25배 올랐어요. 그다음에 2020년 3월에 3,851달러였는데 2021년 4월에 64,000달러, 2021년 11월에 68,000달러까지 오르면서 한 18배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었는데 그럼 지금에 와서 현재 이제 2023년 1월 달에 16,800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얘가 68,000달러에서 내려서 16,800달러까지 내렸는데 지금 가격 63,700달러라면 2.7배 오른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16,000달러가 63,000이 됐으니까 차액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 20만 달러까지 간다면 11.8배 오르는 거예요. 저 어디 대비해서? 요거 16,800달러 대비 요거 대비 네. 11.8배 오르는 건데 이게 설득력이 논리력이 있는 게 과거에 2012년에는 37배 올랐고 2016년에 25배 올랐고 2017년에 18배 올랐어요. 네. 그럼 이번에 11배 오른다면 괜찮은 설득력이 있죠. 네, 있는 것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6만 달러인데 20만 달러 간다고 하자고요. 20만 달러 간다고 전제를 한다면 세 배가 되는 거니까 6만 그렇죠. 달러 빼면 그렇죠. 2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 말까지 만약에 20만 달러 간다는 전제를 그걸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200% 수익이면 주식에서 200%갈 종목이 널렸다는 거지. 네. 엔비디아가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네. 과거 테슬라가 얼마나 오르고 메타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렇죠. 굳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하락 리스크가 있는 비트코인 투자보다는 이제 저는 주식을 잘 골라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지금 상황에서는. 네. 물론 이제 16,000달러일 때는 아니죠. 그때는 뭐 살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때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68,000달러 가다가 이게 내려올 때 제가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도 비트코인 삽시다. 수강생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비트코인에 그 설득이 되지 않아서 내 자신을 설득하지 못해서 투자는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연구는 한때 했었거든요. 네. 이게 뭘까 뭐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투자를 합시다 했는데 얘가 16,000달러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제가 안 샀어요. 네. 사산 소리 안 했어. 네. 그 이유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제도권 안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암호화폐에 있는 투자금이 제도권으로 돈이 들어올 거니까 제가 많이 못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지금 갔죠, 오르기 직전까지 폭락했죠. 뭐 3만 4만 달러도 오르내리다 말았어요. 그냥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반감기 기대감에 막 오르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해서 안 샀었다고요. 근데 그때 샀다면 지금 뭐 11배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2배 올랐지만 하지만 지금 와서 산다면 2배 200% 수익률이라면 그거 할 바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왜 하락 리스크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급등했죠. 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3만 달러가 뭐 어쩔 거냐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걸 제시한 게 제가 이 얘기예요. 여기 2012년에는 저점 대비 37배 올랐고 2016년에는 25배 올랐고 2020년 반감기에는 18배 올랐고 지금 11배 오르는 게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니냐. 네. 뭐 30만 달러 간다고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냐.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소액으로 하거나 하려면 소액으로 하거나 그렇지 본격적으로 몰빵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 비트코인 대형 위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 여전히 빅테크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 어떻게 지금 미국 증시는 대대상승장에 들어간 거고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자, 1월 25일 날 전날 실적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12% 폭락했어요, 테슬라가. 네. 계속 폭락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하루 낙폭은 2020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하거든요. 2020년 9월 낙폭이 뭐냐면 S&P 500에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2020년 9월에 얘가 탈락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21%가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급락하는 거 보고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네.
지금 테슬라 사야 됩니다. 어. 무조건 사야 된다. 계좌 당장 만드세요.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몰아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전부터 테슬라를 투자를 했던 사람인데 네. 그 급락한 이후로 이제 아니 S&P 500의 편입이 요번에 탈락했다고 12월 달에도 탈락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네. 12월 달에 만약에 편입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된다 그렇게 굉장히 막 몰아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테슬라가 그 당시 이제 한 400달러, 450달러 이랬었는데 1,300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얘가. 예. 액면 분할하기 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입니다. 예, 액면 분할 이제 1,30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지금 최대 낙폭이거든요. 최대 낙폭인데 저는 또 다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테슬라 매수 찬스입니다. 그때 기억이 오버랩되는 거군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식은 네.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요. 네. 예를 들면 좀 쌀 때는 사고 싶지 않아. 근데 얘가 한 400달러 가까이 되면 그때 막 사고 싶어. 그렇죠.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성공이란 말 자체가 남들보다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성공 말 단어가 남들하고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나만 성공하는 거지. 다 똑같이 돈 벌면 성공이라고 말 안 하잖아. 네. 남들과 달라야 되는데 남들이 살 때 사면 안 된다는 거지.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저런 소식이 있어요. 테슬라가 그 25,000달러짜리 차를 2025년 중반에 출시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25,000달러짜리 테슬라 차가 만약에 나온다면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면 지금 테슬라를 살려면 싼 게 38,000달러인가 그러거든요. 네. 그 4만 달러짜리 차를 타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네.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25,000달러짜리 차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25,000달러짜리 2만 달러대 차를 사는 거지.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네. 얘가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 누가 내연기관 차량 하겠습니까? 네. 이거 나오면요. 테슬라는 완전히 평정이 평정. 지금 BYD가 이 싼 전기차를 만들어 팔면서도 겨우겨우 테슬라를 작년에 4분기만 겨우 그 테슬라보다 매출액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겼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25,000달러짜리 차를 테슬라가 만든다면 이거는 테슬라의 주가는 상상도 할 만큼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이 지금보다 서너 배 이상 뭐 훨씬 뛸 거니까. 당연하죠. 2만 달러대 차를 타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안 사고 전기차를 살 거니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연기관 차량은 부속도 많고 유지비 관리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많이 들지만 전기차는 볼트가 1,000개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장도 안 나는 거예요. 유지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전기차 사죠. 그래서 요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25년 중반이요. 25년 중반에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일론 머스크가 뭘 언제까지 출시하겠다 얘기하고 나면 좀 그때 못 나오고 좀 늦어졌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2020년에 네. 25,000달러 차를 낸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보다 한참 늦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 올해는 언급을 안 했지만 작년에 그 모델 2 출시할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잖아요. 네. 뭐 그런 적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저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실적 발표할 때 그 재무제표 그 안에서 이제 분석하는 그 내용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새로운 저걸 위해서 거기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생산을 좀 줄여야 된다.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도 생산을 좀 중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생산량은 많이 줄 것 같고 그래서 매출도 줄어들 확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재무제표 안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자세한 요약된 설명에. 그렇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만약에 이게 나올 게 거의 가시화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식을 계속 모아야 된다는 거죠. 조만간에 이제 한번 몰빵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테슬라 몰빵. 근데 만약 25년에 출시된다 해도 네. 지금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모아야 돼요. 중심은 항상 기대감이 먼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시화되면 지금은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6월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7월 달쯤 되면 뭔가 냄새가 날 것 같거든요.
냄새가 나고 그게 실제로 확률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 네.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분할로 사는 건 단계고 지금 몰빵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아니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좀 가감하게 한번 매수가 들어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지금 엔비디아만큼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 25,000달러 차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거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2천만 원대 차를 타는 사람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사실은. 네. 예. 당연히 그러면 테슬라 매출액이 몇 배 늘 걸로 예상되는데 당연히 예. 그때는 비트코인 잘 파셔서 갈아타기 이렇게 잘 하시면 네. 이게 막 이게 뛰는 거지 이렇게. 아 근데 제 주변에도 네. 그 테슬라 들어갈 거라고 지금 예. 비트코인 팔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예, 예. 아직은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비트는 더 오를 것 같고 테슬라는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 이런 거 재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2월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의 그 수급에 대해서 매수가 어느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그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올해 서학개미들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무려 이야. 8,500원어치 샀대요. 와 사람들이 다 하나 보네요. 다 아는 거죠. 이제 테슬라가 그 테슬라를 산 사람도 많고 테슬라를 추종하는 ETF 그 1위가 테슬라 4위, 5위가 테슬라를 추종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무려 805천원어치나 사서 다른 종목보다 테슬라가 서학개미 매수 1위 이번에 하락장에 더 많이 샀다는 거죠. 야. 이제 테슬라 차량 판매 감소 등 실적 악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악재가 불거지면서 급락했는데 사람들이 이 테슬라에 무진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아는 사람은. 네. 아직 초보자들은 뭐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악평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월가의 그 테슬라의 진심인 그 웨드 부시의 댄 아이브즈, 댄 아이브즈 이 사람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테슬라가 월가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가격 인하와 순위 구조,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답변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왜 입 다물고 있느냐? 뭔가 한마디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요. 네. 저도 예를 들면 실적 발표가 이제 뭐 1분기 하든지 상반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판매 생산량이 줄 거잖아요. 네. 생산량이 줄면 당연히 판매가 줄 거고 생산량이 줄면 당연히 주가가 내리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한 6월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6월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되면 뭔가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25,000달러짜리 그 차 생산에 내년부터 나올 건지 또는 뭐 내후년부터 나올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게 가시화되기 시작하거나 해자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엔비디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연일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예. 과연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2월 23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16%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이 16%씩 오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3위 됐잖아요. 예.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4분기 실적이 221억 달러 매출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 동기 대비 이제 265% 증가를 한 걸로 나왔고요. 분기 순이익이 122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14억 1천만 달러보다 769% 급증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작년 12월인가 제가 출연했을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주당 EPS, 주당 순이익이 2022년 12월에는 뭐 0.6달러인가 뭐 그랬는데 지금 올해 2023년 12월에는 6점 몇 달러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네. 저거 그 PER 얘기를 하면서 네. 아직 싼 게 비싸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게 실제로 나온 거죠, 이제. 그 분기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또 한 해 동안 인공지능 기능에 대한 기술 부분의 끝없는 수요부터 매출이 급증을 했는데 엔비디아 AI 그 칩이 처음에는 챗 GPT였잖아요. 챗 GPT였고 생성형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매출이 막 급증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삼성에서
S24를 출시하면서 온 디바이스 기기 안에 얘가 인공지능 성능을 가진 거야. 네. 뭐 그런 게 됐고 지금에 와서 이제 완전히 그 데이터 서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검색을 하거나 뭘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시를 쓰거나 이럴 때 가장 빠르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확하게 고퀄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그냥 우리 사용자들은 조금만 늦어도 엄청 느린 것처럼 느껴. 네. 조금 빠른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글로벌 포털들은 막 그 목숨을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1, 2초 더 당기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칩을 굉장히 대량으로 사서 서버를 그 데이터 센터를 완전 고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성능으로 초고성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그거로부터 시작해 매출액이 증가된 건데 이 싸움이 끝났느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뭐 네이버가 다음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겼다든지 구글 검색 엔진이 뭐 야후를 완전히 이겼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가시화되기 전에 네.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군요.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밀리면 끝이잖아요. 밀리면 도태된다니까. 이게 그 옛날 그 코닥 필름, 모토로라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망한 것처럼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네. 싸움에서 지면 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빠른데 저걸 하는 거거든요. 거기 조금이라도 빠른 포털을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건 저거였잖아요. 영상을 주제만 주면 영상을 맞아요. 그럴듯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 뭐 영화 감독 이런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게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AI 예. 반도체 칩. 고성능 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막 투자할 때는 아니고 단계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 산다면 좀 비중을 한 20% 30% 미만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적극적으로 살 때는 아니고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연초 들어서 한 70% 올랐으니까요. 그러고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일단 시간이 필요해.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그 손바뀜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할 때 그때는 뭐 추가로 더 사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900년 초반에 뭐 정유주, 자동차주, 철강주처럼 그런 산업처럼 AI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사고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할 매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급등이 나와서 일시적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대세는 아직 그 경쟁자 중에 1위가 나오기 전까지 결판이 안 났잖아요. 승부가 안 나서 그렇죠. 예. 우선 간다. 예. 아 그렇군요. 명쾌하십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좀 열세가 상대적으로 아까 테슬라 언급해 주셨고 애플도 예. 약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애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마다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안 꼽는 찐빵이다. 그러게요.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네. 애플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애플이 나쁜 종목이거나 나쁜 기업에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아니 지금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없는 팀 쿡 입장에서는 그 스티브 잡스는 약간 똘끼가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은 막 압박을 가하는 뭐 그런 게 있었지만 팀 쿡은 누가 봐도 젠틀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막 뭐 회의를 4시간씩 주도해서 임원들이 회의 참석할 때 기저귀 차고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재용은 젠틀하잖아요. 젠틀한 CEO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는 당연히 될지언정 네. 파격적인 획기적인 성장성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애플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나쁜 기업이 아니지만 성장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애플을 살 바에는 테슬라, 엔비디아를 사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애플에서 이제 그 애플카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맞아요. 이 애플카를 2014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암호명 타이탄으로. 타이탄으로 이제 그 애플카를 준비를 했었는데 10년을 준비했다가 그 들어간 돈이 151조 원이 들어갔대요. 이걸 포기한 거야. 네. 근데
둘이 2014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2014년에 애플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갈 때고 테슬라는 이름도 없던 기업이야. 모델 3가 나온다 말도 안 나오던 시절이야. 네, 그 테슬라는 부도난다고 했었잖아요. 부도난다고 할 때라니까요. 네. 근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20시간씩 하루 20시간씩 하면서 그 기술자들하고 엔지니어들하고 막 먹고 자면서 막 애를 써서 결국은 모델 3를 만들어내고 모델 Y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근데 2014년에 애플카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러네요. 근데 팀쿡 자체가 보기에 젠틀하잖아요. 막 사람들 텐션이나 압박을 가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창의적인 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 현상 유지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이재용이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갔어. 똑똑한 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검증됐을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한 거랑 창의적인 거 다른 건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창의적이려면 압박을 텐션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팀쿡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주가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많이 성장할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면 애플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요번에 그 뭐지? 비전 프로? 비전 프로가 초기에 많이 팔렸는데 반품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게 원래 조건이 있었나 봐요. 2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사서 사용해 보고 만족도가 낮으니까 이제 반품을 하게 된 거죠. 그 얘도 이제 너무 비쌌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기술 부분에서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5,000달러를 주고 얘를 4,800달러가 그런데 얘를 주고 사서 혼자 뭐 장난감을 사면 좀 비싸잖아요, 얘가요. 비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업에서는 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비전 프로도 좀 시큰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 주가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않고 없는 찐빵이기 때문에 투자로는 적절치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엔비디아 젠슨 왕은 좀 이렇게 야생 같은 그런 게 좀 있는 CEO인가요? 그 젠슨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요. 아, 알려진 게 없는데 네. 그 젠슨왕에 대한 설명한 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사람 복장이 독특하잖아. 가죽 딱 하고 맞아요. 그 자체가 성량을 나타낸다는 거야. 아, 그리고 그 엔비디아 내부에서 이 젠슨왕의 그 방향성이나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기를 못 든다는 말이 있어요. 막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분석자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젠슨왕도 그 과거 초기에 돌아가면 그 사람이 이제 미국 형하고 먼저 미국의 그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스탠퍼드대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와서 엔지니어로 돼서 그때 아마존인가 어디 근무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다가 이제 엔비디아를 차리게 됐는데 처음에 차리고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하다가 게임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면서 네. 완전히 시대가 맞은 거지 시대. 그 시대에 맞춰서 그래픽 카드를 만든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얘가 인계량에 그 게임에 관련된 그래픽 카드 인계량을 차니까 또 비트코인이 또 유행하면서 거기 매출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맞아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이번에 챗 GPT 인공지능까지 막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뭐 이 젠슨왕 자체도 대단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대도 기류를 잘 탄 거죠. 시류를 잘 탄 거죠. 예. 시류도 아주 잘 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증시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서 좀 가장 주목을 받는 거는 하이닉스 같아요. 네. 하이닉스는 또 이제 역사적 정고점을 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최근에 미국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 그거 네.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4%대 급락을 하기도 했어요. 겁나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번 소식에 뭐 마이크론 포함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 그 HBM3 HBM에 대해서 얘가 2012년부터인가 네.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얘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앞서서 네. 그 중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20년 되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HBM3를 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 납품하면서 삼성전자를 압도하게 된 거죠. 이거 하나로 HBM3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뒤늦게
열심히 뭐 뒷끝발 내면서 작년에 우리도 엔비디아에 HBM3 납품할 거야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론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소비 전력도 30% 적고 성능도 10% 이상 뛰어난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야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시장에서는 약간 시큰둥하고 반신반의했거든요. 네.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제 고대역분 메모리 HBM 투자에 뒤졌던 마이크론이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이닉스가 4% 급락하기도 했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4% 오르면서 오늘 하이닉스 5% 이상 상승. 와 하이닉스가 그죠? 제가 작년에 하반기 내내 여기 출연하면서 하이닉스 사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아니다. 하이닉스 사야 된다.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보다 환율에 우리나라 그 환율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이닉스 사야 된다는데 그때 산 우리 그 수강생들 하이닉스 수익률이 지금 40%. 와. 예. 제가 하이닉스는 계속 올해 2024년 내내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거든요. 네. 당연히 옹달 출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용훈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네. 사라고 한 시점에서 한 1년? 좀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두고 보면 한 30-40%씩은 오르는 것 같아요. 굉장하죠. 네. 네,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우리도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그게 HBM3E에서 단수가 있나 봐요. 8단, 16단, 20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단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8단을 납품하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저기서 이제 하이닉스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에서도 우리는 16단을 납품할 거야. 뭐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삼성전자에서 우리 12단을 납품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같은 미국 내 기업들끼리 밀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 점유율 면에서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HBM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24년 전망이 SK하이닉스가 47에서 49% 전망되고 삼성전자 역시 47에서 49% 전망되는데 마이크론이 3에서 5% 정도 예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거야. 시장이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서 새로운 후발업체가 치고 들어오면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지. 막 늘어나고 있는 중간에 조금 띄워주는 거지. 네. 마이크론 너도 이거 한 3에서 5% 먹어. 네. 하지만 우린 먹을 거 더 늘어나고 있어. 막 이런 게 되는 거니까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제가 반도체 대세 상승기가 2016년인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하이닉스가 100% 이상 오르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뭐 많이 올랐지만 하이닉스가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뭐 지금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죠. 얘도 AI의 가장 큰 수혜주잖아요. 네. HBM3를 납품 계속 하니까. 네. 삼성전자는 HBM3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도 만들어 팔고 많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영향이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영향이 적겠지. HBM3 이거 판매가. 근데 하이닉스는 아니죠.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 주가로 따진다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내내 AI가 계속 지속되고 엔비디아 강세가 이어지는 한 하이닉스 주가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정부의 움직임인데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PBR주 소위 예. 꿈틀꿈틀 거리는데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요. 밸류 프로그램 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발표한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제 상장사가 최소 연 1회 기업 가치 재고 및 계획을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를 시행한 기업에게 세제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건데 뭐 이걸 보고 기업들이 뭐 주저하는 정책을 펼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강제 규정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금융당국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ETF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 하거든요.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뭐 이런 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주가 그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저 PBR주, 주당 순위 주가 이익 비율이 낮은 저 퍼주, 그다음에 ROE 뭐 이런 것들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그 ETF에 편입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ETF가 만들어져서 이 종목들을 편입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지금은 네. 성장주 투자 시대지 가치 투자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치 투자로 각오로 되돌아가는 그 제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좀 심한 말로 약간 쓰레기 같은 그런 정책이 얘가 너무 무지해 얘가. 막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 얘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는 투자금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면 기술주들이 못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저 PBR주라고 나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봐요. 금융주,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공기업. 맞아요. 이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주가가 안 올라도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야. 네. 돈이 현금이 넘쳐나니까 돈 장사하는 곳이니까 대부분. 네. 근데 돈이 필요하고 주가가 올라가야지 그 올라간 주가를 주식을 팔아서 기술에 새로운 기술 투자할 기술주들은 주가가 안 오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시장에 맡겨야 될 것을 이상하게 이런 정책을 펴면서 이게 무슨 주가 밸류업이라는 이름만 그럴듯한데 정말로 그 뭐지 금감원장 만나고 싶다니까요. 정말 이런 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냐고 말하고 싶다니까 대놓고. 일본 사례를 봐가지고 일본의 성공 사례를 적용했다 뭐 이러던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죠. 경제 구조가 다르고 걔들은 우리나라보다 그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6배인가 7배인가 높잖아요. 일본하고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기술주의가 돈이 몰리고 기술주의 주가가 오르게끔 투자를 시장을 그게 해야 되지. 어떻게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끔 만드는데 그러면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를 총력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요.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예를 들면 그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GDP 규모가 비슷해요. 네. 그러면 MSCI 지수의 총 비중이 2.8%인가 그래요. 얘가 캐나다가 우리나라는 0.9%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자산 운용사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2.8%까지 추가로 매수해야 된단 말이야. 3배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5천 간다고요. 그러겠네요. 그럼 대형주가 올라가면 중성주 따라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전혀 좀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악수 같아요. 악수. 잘못된 정책이다. 미처 생각 못한 거지. 자금들이 은행주 올라가서 은행주 원래 돈이 많은 기업이라니까 돈이 주가 안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게 해서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은행주를 살 거야. 그것까지 좋다는 거야. 근데 기술주들의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지. 기술주들은 돈이 더 필요한데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추가로 더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치 투자 시대가 아닌데 좀 이게 과거로 되돌아가는 좀 잘못된 정책이지 않냐.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흥분했는데 뭐 생각하면 좀 화가 납니다. 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또 이런 말씀, 이런 각도로 보시는 분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긴 해요.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면 기술주들이 빠질 거다. 그럼 그 틈을 이용해서 기술주를 우선 사라. 아니,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한동안 많이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간이 ETF도 만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ETF도 만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ETF가 자동으로 편입하는 거거든요, 얘가요. 그럼 ETF 그걸 편입을 하려면 기술주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술주가 빠지는 건데 그거를 빠진 틈을 타서 주식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기술주를 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는 또 한참 걸릴 수 있겠네요. 예, 그 주가를 보는 거고 이제 저는 우리 산업적으로 볼 때도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현재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예, 뭐 최근 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출연할 때보다 누차 말씀드렸어요. 미국 증시를 50% 또는 60% 보유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나서도 계속 올랐어요. 얘가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그 엔비디아도 얘기했고 테슬라도 얘기했고 지수 ETF, S&P 500을 추정하는 ETF 이브나 부 뭐 이런 것들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 QQQ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때 샀더라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30-40% 오른 것 같아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으니까.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1억 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제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사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사면 안 될 것 같고 엔비디아 후발 업종 뭐 AMD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ARM, ARM이나 뭐 AMD나 이런 종목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인텔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뭐 내가 사고 싶은 투자금에 조금만 3분의 1만 사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조정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 나오면 좀 더 사기로 하고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나스닥 100 ETF인 QQQ 요거 지금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속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0% 갖고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면 SK하이닉스 한 30% 3분의 1 정도 사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장비주에 한 3분의 1 정도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가 요즘 오늘 막 반짝하게 강세가 보이던데 로봇 관련주 요거 관심을 갖고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2차 전지요. 2차 전지 완성 배터리 업체, 네. 셀 업체 이런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 업종 중에 이제 그 양극재 관련주, 소재주,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이런 것들은 좀 한동안 좀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좀 올랐는데 왜 올랐나 했더니만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가 저점 찍고 살짝 반등했다는 거야. 네.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려면 미국 경기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다시 생산을 시작해야지 리튬이 부족해지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어요. 고프나 뭐 100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몇 년 제가 볼 때 뭐 그런 영광은 5년 또는 10년 안에 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커지는 건 안 돼요? 그거랑 또 리튬 가격은 좀 다른 거죠. 리튬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거지. 점차적으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걸 무기화할까 봐 미국에서도 또 테슬라에서도 리튬 정제소를 따로 건설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좀 다른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재주는 좀 한동안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셀은 왜 괜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올 8월인가 6월인가부터 그 4680 배터리 테슬라에 납품한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저기 오송 공장도 그렇고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그렇고 그 4680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고 테슬라 매출은 어차피 전기차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다음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대부분의 그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는 올라갈 거고 더군다나 4680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좋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놀리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삼성 SDI는 이제 얼마 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통틀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위 질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웅달 책방에 또 출연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저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제 저희 학원 홍보를 살짝 하자면 3월에 이제 경매 강좌를 개설했거든요. 그 3월 7일부터인가 목요일 경매 강좌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월이 아니더라도 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관심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워렌 TV가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가 늘었어요. 많진 않지만 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씩 늘고 있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하시면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김원장 인사이트라 해서 제가 이제 보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언급한 종목들이 또 계속 상승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렌 TV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홍달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TV의 김효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